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성적표가 나온 지 좀 됐죠? 그래서 다양한 배치표와 모의 지원을 정말 매일 열심히 하고 있을 건데요. 우리 요 시기 정도 되면 정시 지원 전략을 짜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고민이 많고 카더라에 많이 휘둘릴 시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원을 한창 고민하는 이 시기에 Q&A 시간을 통해서 저의 견해와 다양한 것들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 전략에 관한 질문을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표와 모의 지원 중에 뭘 더 믿어야 하나요? 배치표하고 모의 지원은 아주 다른 거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를 예측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2개년이나 3개년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의 수능 도수분포표와 특이사항 같은 것들을 고려한 보정값으로 제공이 되는 게 각 업체의 배치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각 업체가 이 입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견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체는 이렇게 보내, 어떤 업체는 이렇게 보내 라는 식으로 각 업체의 배치표를 보셔야 되고요. 배치표는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최소 2개 이상을 비교 분석하셔서 보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예측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두 번째, 진학사 모의 지원으로 대표되는 것도 예측입니다. 저희가 유의미하게 보는 건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학교와 학과의 예상 경쟁률을 진학사가 어떻게 두느냐, 그리고 충원율을 어떻게 예상하느냐, 이 두 가지, 예상 경쟁률과 예상 충원율을 통해서 아이들이 모의 지원한 수, 이거의 표본에 따라서 등수가 매겨지고 칸수가 매겨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너무 높게 잡았으면 실질적으로 결과는 매우 낮아질 수 있고요. 이걸 너무 낮게 잡았으면 실제는 되게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 기준으로 진학사의 모의 지원을 보는 건 고정 데이터로는 확인할 수 없는 아이들의 올해 지원 경향성, 지원 패턴,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이지, 실질적으로 칸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두고 보지는 않는 게 보통 저희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결국 두 가지는 각각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배치컷은 고정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올해 어떤 학교에 어떻게 몰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의 지원의 단점은 진학사의 예상 경쟁률과 예상 충원율이 너무 높거나 낮을 경우에는 칸수가 6칸이어도 떨어지고 3, 4칸이어도 붙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지, 어머 나 6칸이니까 안정적이고 어머 나 3칸이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의 지원에서 몇 칸 정도를 그래도 스나이핑으로 노려볼만 할까요? 반대로 몇 칸 정도가 확실한 안정카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안정카드는 점수가 엄청 많이 남는 경우죠. 그런 경우가 7, 8칸입니다. 실질적으로 6칸부터는 합격이 꼭 안정적이냐라는 것은 경우의 수를 따져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두 칸에서 붙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실질적으로 2칸은 꽤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해봐도. 그래도 보통은 3, 4칸에서 스나가 가능한 학교와 학과를 잡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가나다군 군별 스나이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가나 다군 중에 어떤 군이 조금 더 주 전형인 전략이 모두 다 점수대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군을 안정적으로 쓴다, 그런 건 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다군은 버리는 카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건동홍수 이내일 때가 좀 그렇습니다. 다군이 올해 좀 신설이 많이 되긴 했죠. 고대도 신설됐고 서강대, 이화여대 이런 데도 신설이 됐고 성대는 인원이 늘었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나군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적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그 이상의 군에서는 가나군을 안정도 잡고 상향도 잡는 것이 맞지만, 국승세단, 광명상가, 아주이나 요런 라인만 하더라도 다군이 오히려 전략 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카더라로 가는 게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숙을 쓰는 아이들, 이게 워낙 이제 가장 선호하는 라인이다 보니까 그 라인은 가나군의 전략을 잘 짜고, 다군은 어차피 중대 아니면 홍대밖에 없어, 이거 옛날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시는 것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모든 성적대가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시 지원은 입결을 어떤 식으로 봐야 하나요? 또 입결을 어느 정도로 믿고 지원해야 하나요? 정시 지원에서 각 대학의 이제 50%컷, 70%컷의 100분위 평균과 환산 점수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그 다음에도 비슷하게 작용되는 경우는 일단 첫 번째 그 대학의 군 변화 또는 인원의 변화, 반영 비율의 변화, 가산점의 변화 같은 것들이 없을수록 이전 입결은 매우 유의미합니다.
거의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런 것 중에 한두 개가 바뀌면 이전의 입시 결과하고는 매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컨대 서성한이나 중경예시인데 나는 안 변했는데 나머지 대학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그래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느 대학을 쓰시더라도 어떠한 군에 있는 거를 쓰시더라도 학교 내도 너무 많이 바뀌었고 학교별의 변화도 너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도 더 입시 결과의 예측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정을 하실 때는 작년에 펑크난 거 쓰시고요. 작년에 폭발한 건 안 쓰시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학과 또는 구는 상향 적정한 점 어떻게 생각하고 지원해야 할까요? 이걸 좀 나눠서 설명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우리 주요 대학의 자유전공 학부를 안정으로 잡으시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건 저의 견해예요. 저는 이렇게 잡을 것이기 때문에 문과라면 그 대학에 상위 20% 이내의 정도의 점수를 갖고 있을 경우, 자연계열이라면 상위 25% 이내의 성적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안정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폭발이 나든 펑크가 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소신이나 상향은 내가 지원하는 거예요. 소신이나 상향으로서의 확률을 높이거나 그게 카드로서 유효하다라는 건 아마도 배치표로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고요. 모의 지원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돌려보셔야 그 카드가 얼마나 유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대 AI는 전기전자랑 비슷하거나 그보다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신설되는 게 AI 기반 또는 컴퓨터 기반이나 뭐 반도체 기반이면 상위권 학과, 전기전자에 준하는 성적이 나오는 게 기본 보편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향 지원 시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 경쟁률이 낮은 학과 둘 중에 어느 것을 추천하나요? 그거는 컨설턴트마다 견해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적은 학과가 안정을 잡기는 조금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최종 모집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칸수보다도 최소 한 칸 이상은 줄여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명, 두 명만 훅 빠져도 결과가 워낙 많이 다르고 한두 명만 훅 들어와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적은 거는 약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예측도가 떨어져. 그래서 아무래도 상향을 쓸 때는 모집 인원이 조금 많은 올해의 관심도가 그 학과보다 다른 학과에 있을 경우, 그러면 폭발 펑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학사에서 이거 예상 경쟁률을 내가 전년도 경쟁률을 봤는데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높지? 라는 의구심이 드는 학과가 있다면 그 학과가 순화를 하기에는 꽤 좋은 조건이라고 보시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의 하한선입니다. 그 이상은 말씀 못 드립니다. 올해는 교차 지원하기 좀 불리한 해인가요? 아무래도요.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작년처럼 사탐, 과탐이 있는데 과탐의 변표가 한 2점 이상 높은 채로 사탐, 과탐의 독립적 변표가 나올 때는 아무래도 과탐을 잘 본 친구가 유리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통합 변표가 되는 상황이니까 예전만큼 과탐을 선택한 아이들이 유리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과탐이 물화는 비교적 쉬웠고 생지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물화 생지가 적정 난이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어, 수학을 잘 보면서 탐구를 망친 친구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원래 이러면 교차를 하는 게 맞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죠. 그래서 다른 해보다 전년도나 전전년도보다는 줄어들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유리하지 않을 것도 확실하다. 그러니 제발 나 과탐 망쳤으니까 무조건 교차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차라리 과탐 2개를 선택한 친구들이라면 가산점을 받았을 때 버티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조건을 고려하셔서 교차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자연계열에서 지원을 할 건지를 고민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정시 지원 방법에 관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마지막 날이 제일 중요한가요? 아니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견해입니다. 저는 최종 경쟁률도 보지만 그냥 이 경쟁률의 흐름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냥 마지막 경쟁률만 보고 이게 낮네 이게 높네 그렇게 볼 거면 보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뭐 2시나 3시에 이제 파이널 경쟁률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낮아. 그러면 막판에 몰렸을 때 얘가 중간으로 올라가거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낮은 채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높아. 이미 너무 높아. 이거는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결론 접을 때
때 가장 높거나 떨어져봤자 중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마지막 경쟁률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것만 보지 말라. 그리고 그거에 흔들리지는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수시 충원 합격 통보를 받으면 정시 지원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네. 어떤 어머님들은 전화를 못 받아서 등록을 안 했어. 이거는 구제가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됩니다. 전화 안 받아도 이거는 수시를 합격했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내가 안 받는다고? 얘가 수시에 불합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시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 통보든 홈페이지든 어떤 방법으로든 나에게 전화가 온 것만으로도 수시는 일단 합격된 겁니다. 정시 지원 자체는 어렵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이러한 군내 같은 경우와 달리 군외는 수시에 합격해도 정시에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조금 구분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나다군 같은 학교 지원도 가능한가요? 네. 가나다군에 모두 다 배치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한양대 가나다군에 다 있고 중대는 원래부터 가나다군에 다 있고 건대도 가나다군에 다 있습니다. 이러면 지원 가능합니다. 그건 당연히 지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시 무전공 이번이 기회인가요? 저는 솔직히 아니에요. 무전공은 기존 인원을 뽑아서 넣은 거예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증원된 게 아니고요. 예전에 뽑는 인원은 그대로인데 이게 무전공으로 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있어. 그렇게 되면 둘 다 예측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재수각오하고 던질 거야가 아니면 이걸 기회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무전공을 쓴다. 수시 때도 그래서 정말 아이들 피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시는 진짜로 딱 수능 점수만 보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기본 확률적으로 볼 때는 수능 100인 학교가 여전히 가장 많은 건 사실이지만요. 우리 예를 들어 서울대처럼 생기부 전체를 반영하는 학교, 고대처럼 내신을 정량평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연대 국제형 에 있는 하스나 ISE처럼 올해는 이제 지능형 반도체도 들어갔는데 1, 2단계 단계형으로 면접을 보는 전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대는 수시든 정시든 면접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내가 지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따라서 면접이 있거나 아니면 생기부를 반영하거나 교과를 반영하기는 하지만 그 비율이 높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교나 계열을 제외하고는 기본 비율은 수능 100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시 가나다군 3개 다 넣어야 하나요? 안 넣는 경우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다군이 가장 높은 게 중대밖에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가 소신이고 연고대가 무조건 붙는데 다군의 중대 굳이 원서값 아까운데 뭐하러 내? 그래서 안 쓰는 친구들이 실제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는 다군에 워낙 많은 학교, 물론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신설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다 쓰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인 정시에 가나다군에 배치를 하기 전에 궁금하신 질문들을 좀 모아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3가지 정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저의 견해를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올해만큼은 모든 대학의 변화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정시 모집 요강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군의 변화, 인원의 변화, 반영 비율의 변화, 가산점의 변화 등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배치표나 칸수만 보고 쓰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느 군을 상향할 것이냐 어느 군을 순화할 것이냐보다 먼저 잡아야 되는 건 항상 적정과 안정이 어느 군에 있느냐를 먼저 고민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반대로 하시는 경우도 워낙 많은데요. 보통은 매력적인 카드가 어느 군에 있느냐를 먼저 잡으시고 순화를 잡는 게 좋지 반대로 순화를 잡고 나머지 군의 안정 적정을 잡는 건 개인적으로 볼 때 별로 좋은 조합은 아닙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안정과 적정을 어느 군에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를 좀 배치해 보시는 걸로부터 정시 전략을 좀 짜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거하고 연동돼서 3번째는 최소 3개에서 많으면 5개의 안을 배치하셔서 그거를 고민하시는 것을 하셔야지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가군에는 무조건 중대 나군에 난 이거 쓰고 싶어 이렇게 쓰시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정도는 조금 고민을 하시면서 원하는 학교를 합격하고 스나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우리 오늘은 모집 요강을 통해 올해 정시가 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전년도 입시 결과가 올해도 유의미하려면 모집 요강의 변화가 크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내가 가고자 하는 한 학교의 모집 요강만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가 크면 입시 결과는 이전하고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입시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를 큼직하게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인원의 변화, 두 번째는 분의 변화, 세 번째는 수능 반영 비율의 변화, 네 번째는 수능 활용 지표의 변화, 다섯 번째는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의 변화, 마지막이 가산점의 변화. 이렇게 큼직하게만 보더라도 6개가 입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러면 이 6개의 변화들이 이 탑 10 대학 기준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이 대학을 쓸 때 올해는 전년도 입시 결과 우리가 어떤 정도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탑10 대학 중에 첫 번째 서울 시립대는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인원의 변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 시립대는 총 모집 인원 1747명 중에 726명을 정시에서 선발을 합니다. 전년도에 812명을 선발했는데 약간의 인원 감소가 있습니다. 군별로 보자면 다군이 신설되기도 했고요. 15명의 인원이 증가하면서 총 감소 인원은 86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군에서의 인원의 감소가 좀 크고요. 다군이 신설이 되었다고 하지만 인원이 그렇게까지 많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다군의 입결이 어떻게 되느냐 보다는 라군에서의 입결의 변화가 꽤 있을 수 있는 만큼의 인원 감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서울시립대는 반영 비율의 변화는 어땠는가를 살펴보면 전년도하고 반영 비율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각 1, 2, 3 중에서 과목 지정이 폐지됐거나 이런 부분들에 좀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문 3의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년도까지는 사탐 지정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과탐 모두 탐구 지정이 폐지됐고요. 더 큰 변화는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는 기본적으로 자연계열은 모두 과탐이 지정되어 있었다면 올해는 사과탐의 과목 지정이 폐지되었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학과 달리 여전히 자연 1, 2에서는 미적기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문 1, 2, 3, 자연 1, 2, 3는 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요강에 모두 다 나와 있지만 간략하게 보면 인문 1, 2, 3에 해당하는 학과, 자연 1, 2, 3에 해당하는 학과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 과목을 폐지하고 가산점을 안 줬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건, 그렇다면 가산점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측면인데요. 인문 계열은 사회탐구 2과목 모두 선택했을 때 3% 가산점을 부여하고요. 자연 계열은 보다시피 2과목 모두 선택했을 때 7% 가산점을 부여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탐의 가산점이 있었던 경우는 대단히 흔했지만 문과에서 사탐의 가산점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시립대를 필두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봐야 되는 학교에서 인문 계열은 사탐에, 자연 계열은 과탐에 가산점을 신설한 학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문과는 문과 써, 이과는 이과 써 라고 생각하는 학교의 시그널들이 꽤 많이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10 대학 중에 두 번째 대학입니다. 일단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인원의 변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702명을 올해 정시로 선발합니다. 전년 대비 총 6명이 감소한 인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인원의 감소는 그렇게 크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군별의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올해 모집 단위의 변화가 매우 큽니다. 올해 전통적인 EICC가 영어 통번역으로 바뀐 것도 있고요. 핵심 외국어 계열이나 특수 외국어 계열들이 모두 다 신설이 됐고 중국학,
일본학, 사회과학대학, 상경대학과 같은 광역단위 모집이 매우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각 군별로 이러한 과들이 들어오면서 입시 결과의 변동은 꽤 클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다군에 보면 자유전공학부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 자유전공학부의 모집 인원이 42명이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증가된 것보다 그렇게까지 증가폭이 크지 않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다군에서 가장 작년에 신설했을 때 핫했었던 게 요거 소셜 사이언스 앤 AI 융합학부였는데요. 요게 전년도 다군에서 가군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부분에 감소폭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봤더니 어머? 인원에 이렇게 보면 별 차이 없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막 간과, 들어온 과, 모아서 만드는 과 이러한 변화가 외대도 꽤 큰 편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외대는 요 변화 외에 반영 비율의 변화나 가산점의 변화나 영어 환산 등급의 변화나 이런 부분의 변화는 없습니다. 가장 변화가 적은 학교 중에 하나가 외대입니다. 세 번째 대학은 바로 경희대입니다. 1935명을 2025 학년도 정시로 선발을 합니다. 전년 대비 13명이 증가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인원의 증감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가나군의 증감폭은 어느 정도 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군과 나군의 증가와 감소의 폭을 보면 군별 이동이라던가 이러한 변화의 폭이 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나군의 변화가 크느냐? 간단하게 보시면 모집 단위의 변경이 꽤 큰 대학이다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2024 학년도에 자율전공학부 원래부터 있었던 자율전공학부입니다. 올해는 자율전공학부와 자유전공학부로 두 개의 전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신설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폐합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방생명공, 식물환경 신소재가 통합이 돼서 융합바이오 신소재 공학이 됐으니 인원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또 하나 사회과학 강역, ICT 광역, 생명과학 강역은 올해 2025 정시모집 요강에서 모두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마다 또는 학부마다의 인원 변화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요거 하나만 봐도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반영 비율의 변화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전 계열, 수학, 탐구, 지정 과목을 폐지했습니다. 아주 큰 변화죠. 우리 건축, 간호, 지리, 한의의 인문은 학통과 사탐이 원래 작년에 지정이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신설이었었는데요. 이거 모두 다 폐지되면서 바뀌었고요. 자연 같은 경우는 미적, 기하와 과탐이 지정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문, 자연 모두 다 전계열 수학과 탐구의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라는 것이 첫 번째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문과 사회의 반영 비율이 좀 바뀐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일단 인문은 수학을 낮추고 탐구를 늘리는 반영 비율의 변화가 있었고요.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을 감소하고 국어를 증가시키는 변화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화가 크죠? 일단 전계열 수탐 지정 과목 폐지된 거 엄청난 입결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문하고 사회에서 모두 다 공통 수학의 반영 비율을 낮추고 국어나 탐구의 반영 비율을 높였습니다. 아무래도 교차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지표상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탐 전 계열 지정 과목을 폐지했는데 가산점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자, 우리 경희대의 가산점은 어떻게 됐느냐? 작년까지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사회탐구 응시자 과목 당이에요. 두 과목이면 과목이 되는 거겠죠? 4점씩 가산점을 주고요. 자연계열은 과목당 4점씩 동일하게 과탐에 가산점을 둡니다. 서울캠에 있는 자율전공학부는 사탐의 가산점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자유전공학부는 과탐 응시에 가산점이 없는 것 주시하셔야 됩니다. 다음 대학 중앙대의 변화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의 변화부터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1416명을 선발을 합니다. 전년 대비 총 모집 인원은 26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원의 변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군별 인원
인원 변화를 좀 살펴보면 가군의 변화는 18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나군 역시 72명이 감소했습니다. 다군은 인원이 64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거 왜 증가했냐? 요게 보이는 게 바로 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013학년도, 2014학년도는 나군의 융합공학부, 다군의 전자전기공학부 학과별로 선발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하군의 창의 ICT 공과대학으로 합쳐서 선발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반영 비율의 변화는 바뀌었을까요? 네,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중앙대 종내 원래 인문, 사범, 사회과학, 간호, 인문은 같은 반영 비율로 선발을 했고요. 경영경제대학만 다른 반영 비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5가 되면 인문, 사범이 묶였고 사회과학, 경영경제, 간호를 묶어서 선발 방식을 변화를 주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폭으로 바뀐 게 인문, 사범은 국어를 5를 감소시키고 수학은 10을 감소시키면서 5와 탐구를 15를 반영 비율을 증가시키는 엄청난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사회과학대학하고 간호학과는 단과대별로 좀 쪼개서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은 특이한 변화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래에 비해서 수학을 5를 감소하고 국어를 반영 비율을 5% 증가시키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계열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계열의 과목 지정이 폐지가 되니 당연히 가산점이 있겠죠. 사회탐구 가산점 과목당 5%씩 부여합니다. 네, 입학처 확인 결과 과목당이니까 요거는 조금 확인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고요. 과학탐구 같은 경우도 가산점 5%를 부여하는데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입니다. 한양대 군별 모집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군이 신설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토탈 1163명을 올해 정시로 선발을 합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5명의 인원 감소.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큰 변화가 아닌데 신설이 됐어? 60명이 여기에 지금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면 간하군에서의 감소폭이 일단은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군에서 40명이 감소됐고요. 나군은 25명의 인원의 감소가 있습니다. 종래 한양대가 간하군에 있었던 인원을 조금 줄이고요. 다군에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가 신설이 되면서 인원이 조금 증가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주요 사항에서 조금 보셔야 될 게 한양대 의예과가 모집 인원이 16명이나 무려 감소를 했습니다. 정시에서. 그래서 인원 감소가 조금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보셔야 되는 건데요.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수학과 탐구의 과목 지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한양대도 반영 비율의 변화 많이 있습니다. 2024하고 2025를 보면 자연계열의 경우는 탐구를 10을 줄이고 국어와 수학을 5씩 증가시키는 반영 비율의 변화를 가져왔고요. 우리 인문계열은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탐구를 줄이고 국어를 지금 늘린 결과로 반영 비율의 변화가 있습니다. 상경계열의 경우에는 얘를 5를 줄이고 국어를 5를 증가시키는 반영 비율의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전 계열이 다 반영 비율의 변화를 갖고 왔기 때문에 경희대, 중앙대처럼 입결의 변화가 매우 클 수밖에 없는 한양대의 반영 비율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앙대, 경희대처럼 얘네들도 가산점이 있어야 되겠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아직 몰라요. 점수로 줄지 퍼센트로 줄지도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고요. 어느 정도를 줄지도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탐, 가탐 모두 고려 중이라는 입학초에 확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가탐만 하는 경우보다는 사탐, 가탐 모두 다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존재한다, 이렇게만 보셔야 되지만 아직 몰라요. 가탐만 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성대 모집 인원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가군은 786명, 나군이 765명, 다군이 105명으로 각 군의 모집 인원이 되어 있고 이게 수능 위주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실기 전형이 지금 일부 포함된 게 가군입니다. 그래서 수능 100으로만 본다면 가군의 경우에는 689명을 선발하는 거고요. 나군하고 다군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65명, 105명, 1559명을 올해 수능 100으로
정시 모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군에 있었던 인문과학 계열이 나군으로, 나군에 있었던 사회과학 계열이 가군으로 가면서 이렇게 군을 바꾸면서 인원의 감소폭이 있었고요. 가군에 있었던 경영학과가 나군으로 가면서 인원의 감소폭이 조금 있었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큰 폭으로 감소된 게 전자전기공학부하고 소프트웨어, 건설환경공 같은 과들의 인원의 감소폭이 좀 컸다. 전반적으로 인원이 좀 줄고 이 110명의 인원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우리 다군에서 조금 인원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시스템, 반시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글바메,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공, 소프트웨어 이렇게 얘기 있는데요. 그 중에 글바메가 나군에서 다군으로 군을 바꾸면서 인원의 감소폭이 조금 있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시처럼 신설된 학과 있습니다. 이거는 수시 때도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정시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신설되었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바뀌었습니다. 전 계열 수학과 탐구의 과목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그러면 잇따르는 변화가 대략 좀 예상이 되실 건데요. 바로 일단 좀 넘어가 보면 일단은 반영 비율의 변화, 어마무지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인문을 A와 B로 나누고 그 다음에 자연도 A와 B로 나눠서 선발을 합니다. 가나다군을 모두 다 그렇게 선발한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인문 A는 국어와 탐구를 잘 본 아이들이 유리하고요. B는 수학을 잘 본 애들이 좀 유리한 구조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은 기본적으로 수학하고 탐구를 잘 본 아이들은 A가 유리한 거고요. B는 과탐을 좀 못 보고 수학을 매우 잘 본 아이가 유리한 구조로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A가 유리하면 A로, B가 유리하면 B로 그 환산 점수의 유불리로 뽑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A 유형과 B 유형으로 인문자연을 가나다군을 다 나눴다면 어떻게 성적 산출을 하는 것이냐? A와 B 유형으로 계산된 수능 성적 중 상위 성적을 반영한다. A로 가고 싶으면 A로, B로 가고 싶으면 B로 내 성적 반영이 된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또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다군이에요. 다군은 변환 표준 점수가 높은 상위 한 개 과목만 반영합니다. 가군과 나군의 성균관대는 탐구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하고요. 다군은 높은 상위 과목 한 개만 반영을 합니다. 이것도 또 다른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성균관대에 있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과탐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한양대나 중앙대나 경희대는 사탐, 가산, 과탐, 가산이 별도로 주어졌다면 성균관대는 과탐에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모든 대학이 바뀐 적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무지한 변화들이 각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잠깐 숨 좀 쉬는 타임으로 서강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다행스럽게도 그렇게까지 변화폭이 크지 않은 학교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 인원부터 먼저 보자면 원래 서강대는 전통적으로 나군의 단일 선발을 했습니다. 올해 다군이 신설되면서 약간 인원이 쪼개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나군은 534명을 선발하고요. 다군 신설됐습니다. 82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토탈 616명을 선발하고요. 전년 대비 7명 정도가 증가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원래 나군의 단일 선발로 609명을 선발했는데요. 이게 나군하고 다군에 분리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원 변화가 있는 것 외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 원래 서강대의 반영 비율은 국어가 36.7, 수학이 43.3, 탐구 두 과목의 평균으로 20을 반영하는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거 그대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수학의 반영 비율이 인문이든 자연이든 압도적인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조금 힘들어하는 문과 아이들이 서강대를 쓰는 건 원래부터 어려웠는데 그거 올해까지는 그대로고요. 2026 때는 좀 바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려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고려대학교는 가군의 단일 선발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군이 신설이 돼서 약간 분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총 모집 인원은 1623명을 선발하면서 전년 대비 65명이 증가한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작년부터 고려대는 일반과 교과 우수가 조금 나뉘어서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다시 좀 분리해보면 가군은 일반으로 1093명을 선발하고요. 교과 우수로 494명을 선발합니다.
다구는 여기 보면 학부대학인데요. 이 학부대학 36명도 일반으로 18명, 교과로 18명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군이 신설이 됐고 이 다군에 학부대학이 모집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총 인원은 조금 더 늘어났다라는 것 정도를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의 두 번째 변화사항은 수학은 과목 지정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전 계열, 학통, 미적, 기하 모두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자연 계열의 경우는 여전히 과학 탐구는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수학만 과목 지정을 폐지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전에는 계속 수학 탐구가 모두 다 과목 지정이 폐지되는 학교들을 좀 봤는데요. 고대는 그렇지 않고 과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신설된 학부대학이 자연 계열하고 동일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아쉽게도 신설된 학부대학은 반영 비율을 조금 달리합니다. 원래의 반영 비율은 그대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건 그대로인데 이 학부대학은 이 반영 비율하고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설되면서 변화된 특징이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부대학은 상대적 비율로 볼 때 국어는 33.3의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수학의 경우에는 40의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탐구는 26.7의 반영 비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계와 인문계에 비해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요. 탐구를 조금 낮췄다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과탐을 자연계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고려대는 가산점은 없습니다. 이 비율대로 그냥 환산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입니다. 1386명을 수능 100전형으로 선발하고요. 38명 인원 증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약간 증가되기는 했지만 무전공 광역 모집을 실시하는 인원의 증가가 좀 꽤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증가하다 보면 나머지 학과의 인원은 일정 부분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바로 상경계열, 그 다음에 생명시스템대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 바뀐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컴퓨터과학과 인공지능학과가 합쳐져서 첨단 컴퓨팅 학부로 통합 모집이 되고요. 기존에 없었던 지능형 반도체 전공이 신설되면서 인원의 증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도 올해 반영 비율의 변화나 유형 1, 2, 3 같은 변화가 조금 있는 학교다라고 바라보셔야 돼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 반영 비율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인문 유형 1, 자연 유형 2 통합을 신설하면서 유형 3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좀 비율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문과 국제통합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반영 비율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주목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좀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과목별 반영 비율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서 기존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과탐을 망친 이과 아이들의 교차가 정말로 활발했었던 것이 연세대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국수, 인문, 자연, 숫 탐에 유리한 것을 갖고 있으면 매우 유리했었던 게 기존의 연세대다라고 봐두시면 되는데요. 요게 요렇게 바뀌었다라고 봐두셔야 됩니다. 요 통합 비율을 그대로 요렇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3.3, 33.3, 16.7, 16.7입니다. 자연도 지금 보시면 동일해요. 문제점은 뭐냐면 미적 기하와 과탐의 과목 지정이 없어진 거예요. 요 변화가 지금 있는 것 뿐이고요. 오히려 새로운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건 인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국어가 37.5, 수학이 25, 영어가 12.5, 탐구가 무려 25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33.3을 확 줄이고 국어와 탐구의 반영 비율을 꽤 높은 비율로 지금 올려줬죠? 근데 거기에다 뭐 했냐면 사탐은 변표에 3% 가산점을 뒀습니다. 과탐도 당연히 변표에 3% 가산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과탐을 늘리고 사탐에 가산점이 주어지는 조건이 되면 이전처럼 과탐을 폭망하고 국어 수학을 잘 본 이과 아이들이 교체하게 오히려 불리하게 좀 반영 비율이 바뀌면서 그런 친구들이 연대보다는 사탐 가산점이 없는 고대로 조금 더 몰릴 가능성이 지금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하셔서 쓰셔야 한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대학 서울대학교를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대를 보시면 나군 단일 선발합니다. 일반으로 1194명, 지역균형으로 146명을 선발하고요. 토탈 1340명을 선발하는데 15명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15명이 증가한 첫 번째는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 수시대도 신설이 됐습니다. 10명이 증가한 것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시겠지만 학부대학의 광역 모집이 신설이 됐습니다. 요렇게 증가를 한 것이 변화의 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 시스템은 신설이 된 거지만 학부대학 같은 경우는 기존 학과에서 조금씩 빼와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감소된 학과들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경예시부터 서영고 중에 가장 변화가 없는 대학이 서울대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올해 2025 정시모집 요강은 저도 공부하면서도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아마 부모님들도 친구들도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아프다고 그냥 기존 입시 결과 보고 쓴다? 이거는 오히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내가 갈 수 있는 학교에 라인이 만들어졌다면 그 라인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주요 6개 지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2025 정시 모집 요강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입시 이야기 윤여정입니다. 자, 이제 성적표 나왔고요. 정시 원서 기간이 이제 조만간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시 원서 접수 기간에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조차도 몰라서 그냥 난감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정시 원서 접수 기간에 우리가 처음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것들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원서 접수, 학교 가서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학 홈페이지에서 하지도 않아요. 자, 모든 대학은 입시 대행 업체를 통해서 원서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가 동일하죠. 그 원서 대행 업체는 진학사하고 UA 어플라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작년까지는 UA였다가 올해 진학사로 바꾸기도 하고 작년까지는 진학사였다가 올해부터 UA로 바꾸는 이러한 경우의 수는 있을 뿐이지 모든 대학은 그 두 개의 대행 업체에서 원서 접수를 합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일단 뭐가 있냐면 군의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수시 때는 연고 둘 다 쓸 수 있지만 정시 때는 같은 군에 있는 두 학교는 같이 지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가나다다 보니까 가나다 군 집단이 나뉘어져 있다. 세 장의 정시 원서 접수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학교를 나눠 놓은 그냥 기준점일 뿐이다. 그냥 이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군은 그때마다 다릅니다. 내가 어느 군에서 어떻게 뽑겠어는 학교마다 대입 전형 계획과 정시 모집 요강으로 해마다 바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상향, 적정, 안정을 잡을 때는 우선순위로 잡아야 되는 거는 적정을 먼저 잡는 거다. 이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정을 어느 군에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군이 움직이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학교 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서울권에서는 연고대가 있는 군을 어떤 걸 쓸 것이냐가 가장 주안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가군이에요. 가군이 기본적으로 나군에 비해서 이 군 변화가 되면서 더 많은 인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군을 상향을 쓸 건지 적정을 쓸 건지 안정을 쓸 건지를 먼저 정하시는 게 실은 더 중요해요. 입시기간의 배치컷도 그 입시기간에 어떤 관점이 들어간 거고 그 관점을 종합해서 업체만의 배치컷을 만드는데 이 배치컷상 그 학교와 과가 배치컷에 딱 있어요. 0이야 0. 저는 보통 0에서 한 1 사이 정도 잡아요. 점수로 볼 때. 그 퍼센트를 모의 지원을 했을 때 추가 2차나 3차로 예상이 되면 저는 요거를 적정으로 잡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만의 방법이고요. 이건 진짜 다 다릅니다. 어느 업체를 가느냐? 동일한 업체에서도 컨설턴트마다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 어머님들이 여기서 하나만 더 고려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적정을 잡기 전 이미 첫 번째는 우리 아이의 학교 지원 가능 리스트 나와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의 반영 지표나 또는 반영 비율은 과목별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셨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년도
전년도하고 올해 입시에 변화가 나타났는지, 그 입시 변화를 알아야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미리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문과가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수학, 가나가 그냥 미지정으로 통합선발 학교도 있었고 수, 나, 지정 학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가형 애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 이렇게 문과, 수학, 지정이었었던 학교는 올해 모두 다 미지정으로 바뀌었어요. 수학에서의 점수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전 거하고 동일하게 100분위를 보고 파악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예를 들을 수 있는 게 탐구 과목의 변화가 나타난 학교들이 올해 조금 있어요. 탐구를 대부분 두 과목을 지정을 하죠. 이 두 과목의 평균이 들어가는 게 인서울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한 과목 반영하는 학교들이 여태까지 있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한 과목으로 바뀐 학교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거의 대표적인 학교가 명지대라던가 아니면은 덕성여대 이런 학교들이에요. 자, 그러면 작년처럼 두 과목이 반영됐다가 한 과목이 반영이 되면 못 본 한 과목을 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입결은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을 안정이나 적정으로 잡긴 되게 어렵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별 반영 비율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목별 비율이 지정된 학교가 있고 미지정된 학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어 30, 수학 20, 영어 20, 뭐 탐구 30 이렇게 그냥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5% 10% 바뀌어도 크게 입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문제점은 이런 것들이에요. 작년까지는 지정이었는데 이게 올해 미지정으로 바뀌었거나 작년까지는 미지정이었는데 이게 올해 지정으로 바뀌었거나 이러한 변화들이 생기면 입시 결과에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한성대가 좀 그런데 한성대가 작년까지는 국어 수학 중에 잘 본 거 순으로 40, 20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국어를 잘 못 보고 수학을 잘 봤으면 수학을 40%하고 국어를 20%로 가면 돼. 근데 올해부터는 국어하고 수학의 반영 비율이 지정이 돼요. 그러니까 한성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의 입시 결과보다 올해는 입시 결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런 학교를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상향 라인의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 영어 등급간 점수. 이거는 가산하는 경우도 있고 감산하는 경우도 있고 비율로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어떻게 됐던 간에 이게 이전하고 어떠한 다른 지점이 생겼는지 이거는 올해는 영어가 워낙 등급 비율이 적다 보니까 조금 유념해서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확인하고 나서 적정을 잡으셔야지 그냥 배치컷사 딱 봤더니 우리 아이가 여기 있네? 그러면 그냥 되네? 이렇게 하시면 그냥 공부 안 하는 것과 똑같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시 요강 다운받아서 보시고 대학 어디가에 가서 입시 결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조금 압축돼서 나와 있는 배치표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적정을 잡고 나서 두 번째 상향을 잡느냐 안정을 잡느냐는 얘가 올해 무조건 대학을 갈 거냐 아니면 재수를 고려해서 쓸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반수까지 생각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어차피 적정도 안정도 상향도 가나군에 가장 많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적정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가군을 잡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상향으로 잡는 것은 나군하고 다군 중에 어디가 좀 더 가능성이 높냐? 얘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요. 학교나 과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 나군의 상향을 쓸 건지 안정을 쓸 건지는 원서 접수 2, 3주 전에 지금 미리 정하시고 움직이셔야 된다. 상향을 잡는 것도 그 다음에 상향과 더불어서 요 나군의 안정을 잡는 건 지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다.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의 어떤 성향을 조금 얘기를 하면 상향을 잡을 때는 모의전의 데이터와 얘가 맥스 가능한 학교 라인을 조합했을 때 올해는 이 학교 이과, 이 학교 이과, 이과가 조금 펑크날 조짐이 있네라고 보이는 과들을 다 돌려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향은 배치컷상으로는 잡히기는 좀 어렵다. 반면에 안정, 무조건 올해 어디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배치컷이 퍼센트가 아니라 최소 5점 정도 플러스가 되는 상황에서 모의지원으로 교차 검증을 했는데 이거는 무조건 최초합 후반이거나 수합의 1차나 2차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이걸 안정으로 쓰지 얘 2, 3등 할 거야 이런 거를 안정으로 쓰지는 않는다. 그래서 진짜 가장 바보는 가나다군을 다 최초합하는 거야. 와우, 전략 미스. 저는 그렇게 보낸 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정시까지 어떤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또는 어떤 것들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원서가 마감되는 날까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일정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시 일정에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모든 대학의 수시 1차 최초 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모든 대학이 마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변환 표준 점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우리 입시가 생소하고 우리 첫째가 처음으로 정시를 본다고 하면 변환 표준 점수가 좀 많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변환 표준 점수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어쩔 수 없이 사탐, 과탐은 과목이 많기 때문에 난이도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없는 한계점을 인정을 하고 사탐과 과탐을 동일하게 96이면 표준 점수를 몇 점 줄 거야 우리 대학은 선택 과목과 무관하게 점수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이걸 줄여서 변표라고도 하고 변환 표준 점수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일정적으로 중요한 건 수시 추가 합격이 마감이 됩니다. 이거보다 빨리 마감되는 학교도 있지만 요 시기를 넘어가진 않아요. 이 수시 추가 합격이 마감이 되면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수시 2월 인원이 발표됩니다. 좀 더 빨리 발표하는 학교도 있지만 요 시기까지는 다 발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리스트업된 대학들 중에서 어느 학교에 얼마큼의 인원이 넘어오느냐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고 나면 3일 이상의 정시 모집 기간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당연히 미리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시기에 정시를 지원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1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정시 원서 접수 전까지 해야 되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어느 라인을 쓰는 것이 좋은지, 어떤 방법으로 쓰는 것이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점검하는 시기가 지금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배치표를 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유의할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하면서 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배치표의 정식 명칭은 정시 지원 참고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시 기관에서 표준 점수를 가지고 예측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 입시 기관의 배치표는 예측한 값이기 때문에 특정 학교나 특정 과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유리한 배치표만 그대로 신뢰하지 마시고 최소 3개 이상 입시 기관의 배치표를 보면서 어느 정도나 다른지 또는 얼마나 유사한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 참고표일 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보셔야 합니다. 이대로 쓰면은 꼭 붙을 것이다. 아, 칸이 이렇게 많이 남고 여유롭게 했으니까 붙을 거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이투스, 그 다음에 대성, 종로, 텔레그노시스 등 모든 입시기관의 배치표는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으니 다운받으셔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판지라고 하는 종이 배치컷을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성적을 입력을 하시면 성적에 맞게 지원 가능한 적정 대학 라인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치표를 보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아이의 성적을 가지고 배치표에 필요한 점수를 일단 구하는 것이 먼저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 점수의 합과 백분위 평균을 먼저 산출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성적표 하나를 예시로 좀 들어드릴게요. 표준 점수의 합은 단순히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화작 120, 확통 110, 생활과 윤리 63, 사회문화 59. 자, 이렇게 4개를 더하면 표준 점수의 합은 352점이 됩니다. 두 번째 백분위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백분위 합 또는 백분위 평균이라고 할 때는 탐구 2과목의 평균을 먼저 구해 주셔야 됩니다. 생활과 윤리 91, 사회문화 77, 탐구의 평균 84, 국어 83 더하기 수학 65 더하기 탐구 84를 했을 때 232점이 이 아이의 백분위 합이고요. 백분위 평균은 77.3입니다. 대부분 백분위 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하고 나누기 3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백분위 합, 백분위 평균까지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치표는 군별로 가군, 나군, 다군 한 장씩 총 3장으로 제작되어 배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배치컷은 앞장에는 수도권, 지방의학학 체크가 되어 있고요. 뒷장에는 지역 소재 대학, 서울, 경기, 인천 외의 대학들이 있는 배치표로 확인이 됩니다. 배치표를 제일 먼저 보면 대학의 이름이 분홍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쓴 대학은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대학들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얀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써져 있는 대학들 중에 별표가 써져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플러스 100분위를 쓰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간혹 핑크색의 검은색 글씨로 써져 있는 대학이 있을 겁니다. 이런 대학 같은 경우는 등급을 반영 지표로 쓰는 대학입니다. 정시에서는 거의 없는 대학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은 표준 점수를 쓰느냐 100분위를 쓰느냐 구분이 된다라는 것 정도를 색깔로 나눠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대학의 반영 방법도 아주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점이 있고 미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차이점은 수학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과들, 미적 기하로 지정된 과들을 나눠 놓은 것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국수영탐 각 반영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미적 기하가 지정된 과와 그렇지 않은 문과 대부분의 과들의 반영 방법이 같은 데도 있고 다른 데도 있다라는 것도 일단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요강을 보면 탐구 과목수 반영일, 사탐, 과탐 평균 2과목을 쓰는 학교, 그 다음에 과탐만 지정하는 학교, 탐구 짧은 과목 하나만 반영하는 학교로 일단 나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점 정보 있고요. 기타 참고사항 있습니다. 연대, 하스나 ISE나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1단계 수능 100으로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본다. 다른 과들하고 좀 다른 반영 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는 기타 참고사항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영어 등급별 점수가 체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 3, 4번의 기본적인 정보만 가지고도 유불리가 어느 쪽에 조금 더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내 아이의 수능 성적표로 표준 점수의 합과 100분위 합, 100분위 평균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는 100분위 반영 대학과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은 어디에 있지? 각 대학의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지? 중요한 모집 요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일단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내 아이의 성적에 지원 가능한 라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과 예시로 들어준 친구는 표준 점수로는 352점, 100분위 합으로는 232점을 갖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점수대로 한번 쭉 내려가 보면 표준 점수 상으로 352점이니까 대략적으로 요 라인 정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아래로 2칸에서 3칸 정도를 쭉 그어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 이 친구는 요 라인부터 요 라인 정도의 학교들을 지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한국항공대, 서울과기대, 한양대 에리카, 광운대, 세종대, 국민대, 단국대, 인하대 정도를 쓸 수 있는 라인이고요. 미적 계열을 선택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표준 점수는 값이 2개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미적 계열을 선택했을 때는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미적 계열 지정이 아닌 것을 보실 경우에는 좌측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100분위로 한번 가보면 100분위 합은 232점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요 선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요것도 요 라인, 요 정도 라인 안에서 움직이는 표준 점수와 100분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는 학생으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학생들의 성적표를 보면 요 차이가 조금 더 커서 100분위 반영 대학이 조금 더 유리한 학생들도 있고 표준 점수 반영이 조금 더 유리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100분위 합으로도 한번 해보시고 표준 점수 합으로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한테 상향으로 들어가는 카드는 숙명여대와 서울과기대는 약간 상향에서 소신 라인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정 라인이 한양대 에리카에서 합격을 시켜야 하는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 정도도 쉽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이 잡히면 조금 더 유리한 반영 비율을 갖고 있는 학교가 어딘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학이 가장 불리하기 때문에 수학의 반영 비율이 낮은 과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 25고 국어가 35의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세종대 같은 경우는 수학 반영 비율이 35이면서 이 친구한테 유리한 국어 반영 비율이 매우 낮은 패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친구한테는 그닥 유리하지 않은 과목의 구조를 갖고 있겠구나 정도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확인하고 나서 옆에 보시면 국수탐의 표준점수 합과 100분위 합에 해당하는 영어 등급은 이 등급이 기준점이야 라고 해서 나오는 등급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점수대에서 영어가 2등급일 경우와 3등급일 경우에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은 영어가 1등급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게 플러스를 해도 되는구나. 아래보다는 조금 더 윗라인에서 영어의 유리함을 가지고 써볼 수도 있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해 둔다면 간혹 이렇게 라인을 잡았을 때 탐구 2개를 반영하는 학교와 탐구 하나를 반영하는 학교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탐구 성적이 극단적으로 하나가 매우 나빴을 경우에는 탐구 하나 보는 대학을 바라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면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는 학교에서 안정이나 적정을 잡는 것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탐구 하나가 반영되거나 유리한 과목 위주로 반영 비율이 나뉘는 학교의 경우에서는 예측한 값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게 끝나는 경우, 터무니없이 낮게 끝나는 이 극단적인 상황이 매년 입시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정이나 적정은 두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 라인에서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연계열 아이의 성적도 한번 비교해 보자면 표준 점수의 합은 393점이고 100분위 합은 281점입니다. 표준 점수 상으로는 지금 여기에 있고요. 100분위 합의 평균으로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표준 점수가 유리한 친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친구는 지금 미적을 선택했기 때문에 미적 점수를 가지고 한번 라인을 잡아 본다면 표준 점수로 볼 때 적정 라인이 여기고요. 위아래로 요 라인 안에서 움직이는 친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연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내에서 라인을 잡아야 합니다. 성대와 한양대에서 안정을 잡고 연대, 고대에서 어느 과를 안정적으로 붙을 것인가를 고민하거나 아니면 연고대를 스나한다면 어디를 스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성적대라고 보여집니다. 내 성적에서 표준점수 합과 100분 합을 구하시고요. 두 번째, 내 표준점수와 100분 이상 유리한 학교와 라인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리스트업 되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교들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반영비를 갖고 있는 학교가 어딘지 확인하시면서 조금 더 범위를 압축시켜 놓는 것까지 하시는 게 정시에서 시작하는 1차 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시에서 불변의 팩트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표에 나와 있는 그 숫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두 가지만 팩트고요. 그 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예측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 컷도 모의지원에서 나오는 예상값 모두 다 예측치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지 어떤 하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그거대로 쓴다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정시 지원할 때 보면 가나군에서 반드시 안정을 잡고 다군은 버리는 카드의 뉘앙스의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어느 학교 라인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의치약한 수를 가나다군을 다 쓴다거나 중경예시 이내로 쓴다거나 할 때는 가나군에서 반드시 붙는 장수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 학교 라인들도 있지만 다군이 안정이나 적정으로 잡고 가나군을 소신상향을 쓰는 전략이 맞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군을 너무 버리는 카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의 박세준입니다. 이제 정시 시즌이라 커뮤니티 보면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진학사 제 점수에서 이렇게 칸이 몇 칸 뜨는데 지원을 해도 괜찮을까요? 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지원하면 붙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올리고 있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오늘 두 가지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고속 성장 분석기, 그리고 하나는 진학사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솔직담백한 내돈내산 리뷰입니다. 그럼 각각
장점과 단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합격 예측 프로그램들의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계열별로 전국에서 이제 상위 몇 % 학생들이 여기 합격을 했었는가,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고속성장 분석기가 과거의 입결을 토대로 하는 거라면 실제 진학사는 모의 지원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올해 학생들이 어느 학과에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흐름들을 보기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내돈내산으로 써본 사람으로서 각각의 프로그램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 고속성장 분석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수능 입력 시트에다가 점수를 입력을 하면은 알아서 점수를 바꿔준다. 이게 뭐냐? 대학에서 반영하고 있는 비율로 그대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즉, 내가 직접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으로도 고속성장 분석기는 충분히 제 값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장점이 성적을 계속해서 바꿀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상담을 해야 하는 학교 선생님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석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인 거를 인증을 하시면, 이게 제가 알기로 교원 관련된 어떤 사진인가? 이런 거를 같이 보내드리면은 고속성장 분석기를 만드신 분께서 교원분들께 이제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는 서비스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교사분들께서 이걸 이용을 하실 때는 그렇게 무료 서비스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가 장점이냐? 대학이랑 학과, 그리고 지역,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요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학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과, 학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검색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고속성장은 데이터 입력을 딱딱 해두면 이 라인에서 너가 갈 수 있는 학교들은 초록색이야, 연두색이야, 노란색이야, 빨간색이야 하고 다 나옵니다. 다 나온다는 건 뭐예요? 지역별로 검색하기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점수대에 맞춰가지고 나는 학과는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점수대에 맞춰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고 싶어 라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진학사 모의 지원 장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진학사 모의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성적표를 직접 업로드를 해야 되고 이걸 인증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 더 허수에 대한 관리가 있다. 허수 지원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제외하려고 한다는 부분들이 큰 장점이에요. 모의 지원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 또 거기에 따른 데이터가 쌓이면서 실제로 내가 지원을 하게 되었을 때 합격 예측, 즉 올해 정시 트렌드를 보기가 굉장히 좋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단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점이 엑셀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 진짜 보기 힘듭니다. 혹시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학생들 중에서 엑셀 프로그램 저는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이런 학생들은 고속성장 분석기를 안 쓰는 게 맞아요. 이거 엑셀 공부하는데 며칠 가요, 정말. 그리고 지원 자격이 반영이 제대로 안 돼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2가 필수잖아요. 근데 탐구 1을 2개만 입력해도 이게 뭐 지원이 불가합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색깔만 나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 고속성장 분석기가 엑셀 프로그램이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성능이 좀 부족한 노트북으로 쓰게 되면은 버벅인다. 그래서 고속성장 분석기는 한번 보시고 엑셀 프로그램 내가 잘 쓴다, 못 쓴다, 이런 거에 따라서 구매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학사 모의 지원 프로그램의 단점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가나다군을 계속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 허수 지원에 대한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학생들이 계속 바꿔요. 계속 바꾸다 보니까 이게 진짜 여기를 가고 싶어하는 적정한 성적대의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은 합격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주일 뒤에 다시 보면은 소신 지원이나 아니면 상향 지원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번 확인을 해야 돼요. 매번 업데이트 주기를 잘 확인을 해보고 그 주기에 맞춰가지고 매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매번 확인을 제대로 해보려면 109,000원짜리 사야 된다. 가격에 대한 부담까지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모의 지원을 하는 이 부분들에서 선호도랑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일부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숭실대학교 모의 지원 해보니까 경쟁률이 한 15대 1, 너무 높아. 실제로 지원할 때는 여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의 지원 때는 경쟁률이 높았지만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이런 사례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진학사 프로그램으로 모의 지원을 해보면 참 좋겠지만 중위권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모의 지원 표본 자체가 좀 적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합격률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은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학사 모의 지원 프로그램이 리포트를 보는 걸 해야 계속해서 그게 변동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리포트 자체는 사실 그닥 도움이 되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너무 정보가 많아요. 그럼 이것만 하루 종일 분석하고 그냥 또 그러긴 어렵죠.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의 지원에 대한 걸 너무 붙잡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합격 프로그램 이렇게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장단점까지 설명을 쫙 드렸는데요. 결국엔 주의하실 점들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로 경기권 아래 대학들, 중위권 밑에 대학들로 가는 순간 예측률이 많이 낮아진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의 지원 모수가 적어지는 것도 있고요. 대학의 반영 교과들의 차이들도 생기죠. 4과목을 반영을 하다가 이제 3과목 반영하거나 탐구도 1개만 반영을 하고 국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점들에 대한 변수가 많이 생겨요. 이런 변수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사실 중위권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점점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라는 부분들 인지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변동폭이 워낙 커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할 부분들인데요. 이 예측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예측이다. 이것만 믿고 아니 진학사에서 합격 안정권 7칸 이상 떴는데 저 떨어졌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합격을 예측하는 거지 보장해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합격 예측 프로그램들 2가지 살펴봤죠. 고속성장 분석기랑 진학사 모의 지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또 내돈내산으로 후기를 좀 하게 되었는데 잘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신중하게 구매하셔서 정시를 지원할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원서 접수 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한데 남은 기간 동안도 준비 열심히 하시고 성공적인 정시 지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의 박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